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나는 문학이 희망이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함께 또 2주간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요, 판소리 문학 한 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판소리 문학 작품의 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자, 우리는 흥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대표적인 판소리 문학이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한국 문학의 갈래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갈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째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판소리 문학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판소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흥보가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래라고 하는 말은요, 가르다에서 왔어요. 가르다의 어간인 가르의 뒤에 에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갈래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된 것이죠. 갈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문예 양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갈래라고 하는 여러분, 길이 갈래갈래 나누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도 뭐 갈래갈래 나누어져서 큰 강이 개천이 되듯 갈래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큰 줄기에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 문학의 큰 갈래, 그러니까 갈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이 있고 개천이 있고 또 동네에 흐르는 작은 개울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래는 무궁무진하게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작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큰 갈래, 따지고 보면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 서정, 서사, 교슬, 극,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문학의 큰 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전적 정의에서 봤듯이 갈래는 여러 가지로 또 나누기도 해요. 소설, 시, 에세이, 희곡, 평론처럼 다양한 작은 갈래로 나누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알아볼 갈래는 서정, 서사, 교술, 극의 네 가지 한국 문학의 큰 갈래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큰 갈래 서정, 서사, 교술, 극은요. 여러분 자아와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아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나 아자를 쓰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계는 무엇이냐? 나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계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자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갤럭시 탭으로 이 수업을 찍고 있는데 갤럭시 탭도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선생님이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 지금 선생님이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 모두 다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자아와 세계의 개념으로 먼저 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은요, 세계의 자아화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의 자아화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아에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자아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막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럴 때 강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이 뭐 한다? 그렇죠. 강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선생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자아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시죠. 자,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풀어내는 갈래라고 선생님이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풀어내는 것.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감정이입 같은 것들이 있죠. 비유적인 표현들도 있고요. 자, 화자의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갈래들을 우리는 서정갈래,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개념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면 세계의 자아화를 겪는 갈래가 바로 서정갈래입니다. 한국 문학에 그러면 큰 갈래, 서정에는 어떠한 작은 갈래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일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먼저
가장 먼저는 고대가요죠. 공무도화가 황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고대가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 특히 통일신라기에 굉장히 융성했던 향가, 우리 4구체, 8구체, 19체 향가들 여러분 공부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제망매가 뭐 찬기파랑가 이런 작품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민요라고 부를 수 있는 고려가요가 있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여러분 굉장히 형식적인 시조가 있죠. 시조도 물론 뭐 다양한 또 하위 갈래로 나뉘어요. 단시조다, 연시조가 있다, 또 사설시조가 있다, 갈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시조라고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있죠. 가사는 지난번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누황사, 그리고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3인곡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불렀던 민요들도 서정갈래에 들어가겠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공부했는데 신체시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현대시까지 모두 서정갈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술갈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술이 사실 가장 낯설거든요. 무슨 말인지. 교술은요, 일단 가르칠 교자를 써요. 가르치는 기술이다, 뭐 이런, 기술이라고 쓴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글이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교술은 자아와 세계의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정과 정반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아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기도 문학이라고 친다면 일기도 교술갈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자아를 제외한 것은 모두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개를 경험함으로써 자아가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건 모두 교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필이 있죠. 수필은 신변 잡기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작가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서술한 글입니다. 그래서 교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세계와, 그러니까 자아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한국 문학에 그러면 교술관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경기체가, 여러분 한림별곡이라는 작품 공부했습니까? 경기체가, 그리고 악장, 가사는 위에 서정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전, 그리고 가장 많은 교술은 이 수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전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후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악장은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예요. 경기체가는 여러분이 공부했을 테지만 악장과 경기체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사물들에 대해서, 그 사물들도 뭐니까 세계죠. 그것들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술갈래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서사갈래와 극갈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갈래는 모두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루는 갈래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서정과 교술은요, 어느 쪽이 우세해요. 서정은 자아가 우세한 거죠. 그래서 세계가 자아화되는 것이고, 교술은 세계가 우세해서 자아가 세계화되는 것이었다면, 서사나 극은 자아와 세계가 갈등을 이루는 그런 갈래를 일컫습니다. 자, 대표적인 갈등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소설을 떠올리죠. 바로 소설이 이 서사에 포함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서사에는 갈등이 드러나는데, 갈등이 드러나는 문학 갈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면 신화, 전설, 민담, 이걸 세 개를 함께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설화라고 부르죠. 설화가 우선 고전적인 서사 갈래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전기다라고 해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낸 것을 우리 가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속에는 다양한 서사, 갈등이 드러나게 되겠죠. 가전, 그리고 고전소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는 현대소설까지 모두 서사문학입니다. 그런데 극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사 갈래와 극 갈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 극의 종류부터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극은요, 가면극, 대표적으로 탈춤이죠. 그리고 인형극, 꼭두각시 노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극, 창극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와 약간 융합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게 된 눈물을 쥐어짜게 만드는 뭐 이수일과 심순애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신파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우리 억지 눈물을 막 짜내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신파극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하잖아요. 신파극. 그리고 지금도 연극, 극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현대극까지 극문학도 다양하다는 점. 근데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서사갈래는 있지만 극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서술자입니다. 서술자가 있죠. 소설에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은 우리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글로 각본을 써서 무대에 올리긴 하지만 결국 배우들이 연기를 해 나가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죠. 중간중간 나레이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서술자가 없다는 점이 극과 서사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가전, 그리고 여기 경기체가도 사실은 서정갈래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가사, 가전은 선생님이 가사 같은 경우는 서정에도 언급했고 교술에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가전은 교술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서사에도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이 서정, 서사, 교술, 극이라고 하는 갈래 명칭은 범주적인 개념이다. 우리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질을 이야기할 때도 뭐 우아미를 갖고 있으면 비장미는 없느냐? 그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갈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서사적인 묘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정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사시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갈래는 서정이지만 서사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가사, 누앙사도 보면 서정이지만 우리 세계의 어떤 그 외부의 사물들을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줄글로 풀었으면 일기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술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교술적 서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정적 교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전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한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문학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의 갈래는 무엇일까요? 큰 갈래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바로 판소리죠. 이 사진을 보자마자 많은 친구들이 판소리는 공연하는 거니까 극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열에 한 6, 7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판소리는요, 판소리 광대와 고수, 북을 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연행 예술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판소리는 서사입니다. 아니, 엄밀히가 아니라 분명히 서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판소리 광대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판소리 광대의 역할이 무엇이죠? 이야기꾼, 즉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사갈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 간략하게 판소리의 3요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3요소가 무엇이냐? 먼저 창입니다. 여러분, 창 하면 불을 창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종창, 중창, 독창, 합창할 때 그 창입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인데요. 판소리에서도 창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일컫습니다. 판소리에서 광대가 부르는 노래고요.
안일이의 상대적인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안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창에는 장단이 있다는 점, 즉 가락에 맞춰서 부른다는 점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요, 음악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자, 창을 판소리 광대가 할 때는요, 우리 청자들은, 그러니까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그 노래에 몰입하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어떤 가락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몰입과 긴장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아까 말했지만 안일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안일이는 이 몰입과 긴장에 반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안일이는요, 판소리에서 광대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창 도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에요, 말.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일을 왜 섞어서 하느냐? 창만 계속하면 힘들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너무 노래로만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청중이 지쳐요. 선생님, 뭐 얼마나 긴 노래길래 청중이 지치고 판소리 광대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려 완창을 하면 춘향가 같은 작품의 경우에도 8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만 잘라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창은 쉽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일이를 섞어서 한다는 점. 아까 그 창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청중들이 몰입하고 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일이인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겠죠. 그게 좀 해소가 됩니다. 몰입에서 해방되고요. 긴장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창과 안일이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판소리 문학이라는 거죠. 자, 3요소니까 한 가지 더 있겠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너름새라는 거예요. 너름새는 무엇이냐면 연기입니다. 소리꾼이 하는 모든 육체적 동작과 몸 자세를 너름새라고 합니다. 자, 판소리 광대는 부채를 들고 옵니다. 부채를 딱 접어서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눈을 딱 감으면요, 신봉사의 연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채는 지팡이가 됩니다. 판소리 광대가 남자인 경우에 어떤 예쁜 춘향이의 얼굴을 딱 묘사하고 싶어요. 그럼 부채로 일부러 딱 얼굴을 반쯤 가리고 여성의 흉내를 냅니다. 이거 모두 다 너름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보다 한번 도대체 판소리의 3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죠. 들어보고 판단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판소리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리, 안일이, 너름새. 이 세 가지가 판소리의 3요소인데요. 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로, 말로 하는 것을 안일이라고 하고요.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꾼은 안일이와 소리를 하면서 표정과 몸짓으로 장면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자, 그럼 흥보가 중 흥보가 7청 들어가는 대목을 들어보실까요? 그때요,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7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칠해를 골짝 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허리줄 총총 매여 조새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헌만큼 박풀관자종이 당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고 분벤 흘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8발짝 흐름으로 의식이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창과 안일이, 너름새가 무엇인지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로 이끌어가는 사설 부분을 우리 아까 안일이라고 하고요.
주로 노래를 했죠. 그분은 창, 그리고 부채를 막 휘두르면서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름새라고 부른다는 점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 흥보가 그리고 판소리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